이백용 장로님께서 서울대 전기과를 졸업하셨고 또 미국 LA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또 전공하셨습니다. 그리고 두산 컴퓨터에서 LA 지사장도 역임하셨고 현재 바이텍 시스템 창업자이시면서 회장으로 또 역임 중에 계십니다. 또 CBMC 대학 팀장님이시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누리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는 그 MBTI 권위자이시기도 하고 오늘 강의는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육안으로 깨닫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잠재력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우리 아마 큰 능력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여러분도 지금 나이가 좀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무한한 잠재능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백용 장로님 단위로 모실 때 큰 박수로 인사를 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이백용이고요. 혹시 핸드마이크 하나 있으면 주시면 제가 더 편하겠습니다. 어머니 기도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거나 어디 가서 세미나를 들을 때 뒷줄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다 앞줄에 앉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들이 뒤에 앉으시면 여러분들 자녀도 뒤에 앉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앉으시면 여러분들 자녀도 앞에 앉습니다. 공부는 앞에 앉은 애들이 잘합니다.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아이들이 앞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은 빨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할 거는 제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심신이 조금 지쳐 있고 목소리가 좀 갈라질 수 있어서 양해를 좀 구할게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저께 저희가 장례를 다 끝내고 오늘 잠시 쉬는 내일 다시 산소에 가야 되는데 다른 약속은 다 취소했지만 상중에 있는 거는 하여간 절묘하게 한신교회는 그 사이에 있어서 제가 좀 무리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얘기는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아이에 대한 얘기지만 아이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아까도 잠깐 뒤에서 있었지만 아이는 너무나 중요한데 남편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신 것 같아서 남편 얘기도 같이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 얘기와 아이 얘기를 다 섞어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강의를 하면 길게 하면 한 40시간을 해야 되는데 1시간에 줄여서 해야 되니까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다 못할 테니까 여러분 cgntv.net에 가시면 저희 부부가 40회를 녹화해 놓은 게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요. 무료입니다. 아니면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저희가 쓴 책과 또 최근에 아이들도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책을 쓴 것이 나왔으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소개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강의하러 다니는 사람은 아니고 성격의 권위자도 아니고요. 저는 심리학의 심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애들 키우느라고 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을 뿐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만 강의하는 게 많아져서 1년에 한 150번 이상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회사를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요새는 주로 강의하고 코칭하고 이런 쪽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미국의 토마스 스탠리라는 박사가 다 연구를 했어요. 미국에서는 이 사람들이 연구를 참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다 조사했어. 성공하고 백만장자가 되는 사람을 조사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성공했을까? 성공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조사한 책이에요. 거기에 30가지 이유를 써놨는데 제가 5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가지 다 할 필요가 없는데 5가지. 자, 성공한 요인. 미국에 성공하고 돈 많이 번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가 다 성공하기 원하시잖아요. 남편 성공보다는 자녀가 더 성공했으면 좋겠잖아. 자녀를 성공시키는 비결이 여기 있다니까요. 자, 5등.
다섯 번째 이유는 뭘까요? 아이가 성공하는 이유 중에 다섯 번째 거 뭘까요? 네, 한신교회는 조용하군요. 네, 다섯 번째는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다요. 네,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일했다. 뭐 별 특별한 게 없어요. 저 남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기 원하세요? 더 노력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네, 노력하는 것도 가리키는 겁니다. 네, 그 인정과 칭찬을 통해서 노력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많이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녀가 뭔가를 노력했을 때 넌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넌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칭찬해주고 인정하면 아이들은 자기가 엄마한테 칭찬받고 부모한테 칭찬받는 게 좋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노력하는 것도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이 30가지 이유 중에서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받았다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을 샀는데 대박이 났다도 없습니다. 그죠? 성공한 사람들은 남보다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일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걸 아이들이 본받아야 되고, 아이들한테 열심히 일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자, 4등한 게 있습니다. 4등. 그거보다 하나 위에 어떤 걸까요? 부모에게 기도. 네, 박수 한번 쳐드리시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네. 네,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겁니다. 저런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저런 분들 자녀도 열심히 하실 겁니다. 예. 4등은 뭔가면요, 좋은 배우자가 있었다요. 좋은 배우자가 있었다. 여러분이 남편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내조를 잘하십시오. 그럼 남편이 성공합니다. 아내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편분이 한 분, 목사님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외조를 잘하면 됩니다. 제가 외조를 너무 잘해서 우리 아내가 너무 떠가지고 내가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요새. 작년에 TV에 자주 나가다 우리 아내도 목을 다치고 뭐 요새 외국에 잠깐 나가 있느라고 그래서 거의 방송을 그만했는데,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면요 아이들이 성공합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고 싶고 과외도 시켜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남들은 이거도 한다는데 그거 쫓아다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책에서도 써놨지만 부모가 자녀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훨씬 더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해도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는 것은 시간을 많이 쓴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는 건 집중력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네. 여러분 아이들이요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분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아이들 체크를 다 해봤어요. 공부 딱 앉아서 여러분 해보세요. 시계를 가지고 공부를 집중해서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면 손을 들라고 해보세요. 몇 분을 아이들이 집중하나. 우리 아이들 해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6분에서 8분 나옵니다. 어른들 많이 안 나옵니다. 12분에서 15분 나옵니다. 성인 교육에서 20분 이상 같은 주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의 집중력이에요. 근데요, 엄마가 그 아이를 갖다가 공부 안 한다고 옆에 앉혀놓고 1시간 매를 들고 공부를 하면요, 그 아이들은 그 6분을 1시간으로 늘립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1시간 공부한 양이나 6분 공부한 양이나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모든 일은 지가 하고 싶어서 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마음이 편해야 되고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모를 신뢰하고 부모를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엉망인데 공부만 잘 시킨다고 공부 잘하는 거,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가 어렸을 때서부터 해외를 데리고 나갔어요. 저희가 애가 넷입니다. 예, 딸 둘에 아들 둘이 있는데요. 예,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예.
저희 애들의 평생 소원은 외동아들, 외동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외 나갈 때는 얘네들을 한 명만 데리고 갑니다. 마음껏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래서 강의할 때 우리 아이들이 조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격에 대해서 배우고 자랐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중학교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녀도 친구하고 싸우고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오늘 내 친구하고 싸웠는데 걔 이런 성격하고 내 이런 성격이 부딪힌 것 같아. 분석합니다. 중학교 다니는 셋째 놈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속에서 너무나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는데 표현이 안 돼. 난 나중에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이러려면 꼭 표현을 잘하는 파트너를 둬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성공할지는 아직 우리 아이들이 성공을 안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는 훨씬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 자녀한테 열심히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부부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등한 게 있습니다. 3등. 3등은 뭘까요? 용기를 가지고 한 번 더 하시죠. 3등은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린답니다. 가정에서 식구들끼리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잘 어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요, 이 인간관계를 훈련시키는 장입니다. 가정에서 관계가 나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관계가 좋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좋다는 거는 오늘 주제지만 성격을 알고 그 사람이 왜 저러는지, 왜 문제가 있는지, 나하고 어떻게 갈등이 생기는지를 알아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4자녀를 주셨는데 4명이 다 다릅니다. 첫째 애 키울 때 이렇게 키우면 될 줄 알고 공부했더니 둘째 애 때 전혀 다르더라고요. 둘째 애 때까지 공부해서 그럼 이렇게 하나 했더니 셋째 애 때 또 전혀 다르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줄까? 부부는 자기가 선택했으니까 그런데도 다른데 할 수 없지만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다를까? 제가 곰곰이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는 가정에서 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서로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형상들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갈등하고 싸우는 게 부부고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지내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죠, 부부. 두 번째로 사랑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 두 번째로 많이 싸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녀. 하여간 거꾸로 해, 거꾸로. 그래서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사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고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나머지 2가지도 다 가르쳐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2가지는 공동 1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직했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정직을 가르치십시오. 손해보더라도 정직할 수 있는 걸 가르치십시오. 엄마가 먼저 솔선수범하십시오. 나이 속이고 KTX 타지 마시고 나이 속이고 목욕탕 들어가지 마시고 아이들이 정직해야,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은 가리킨다기보다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이렇게 행복하게 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아이 성격 얘기지만 부부 얘기 잠깐 하면 얼마 전에 TV에 나왔죠. 지금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나? 안 하죠. 절대로 안 하죠. 여기 뭐 부부가 안 모였으니까 얘기해도 돼. 제가 부부 모임에서는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큰일 납니다. 남성의 53%가 다시 결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남자들은 순진한 것 같아요. 문제는 여자죠. 여자는 72%가 절대로 안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대답한 사람과까지 빼면 제가 보기에는 10% 좀 넘게가 아마 결혼한다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도대체 왜 불만이냐, 결혼 생활이?
하고 물었더니 성격 차이가 44%가 나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항상 묻죠. 결혼 전에 남편 성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예. 안 바뀌었거든요. 예. 그 남편 그대로거든요. 그럼 결혼 전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왜 그렇게 지금 날 힘들게 할까? 예. 이게 고민이죠, 이게.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갈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갈등 얘기를 하냐면 저는 결혼한 지 28년 됐습니다. 결혼한 지 28년이 됐고 제 얘기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저도 하여간 3대쯤 있는 집안에서 우리 아내도 3대쯤 있는 집안에서 저희도 뭐 비즈니스, 우리 아내도 비즈니스, 저희 집안의 여자들 다 음악하고 우리 아내 음악하고 뭐 부자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가난하게는 자라지 않았어요. 공부도 할 만큼 했어요. 우리 아내도 공부 잘했어요. 우리 아내 못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이 정도 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는 안 했어요. 그 당시 신앙이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 이 세칭 엘리트 코스, 청년부 회장, 성가대 총 이런 거 저 다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다 했습니다. 반주자 이런 거 다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안 싸워야 되잖아요. 결혼하자마자 저희는 참 힘들었어요. 제가 방송이나 책에서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여자는 다 얌전하고 조신한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얌전하고 조신한 과가 아니더라고. 연애 때는 안 그랬어요. 연애할 때는 분명히 얌전하고 조신하게 보였어요. 결혼을 딱 해서 같이 사는데 우리 아내가 세수를 하는데 앞가슴이 다 젖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아니 당신은 왜 세수를 하는데 앞이 젖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날 딱 보더니 당신은 왜 안 젖냐? 나중에 보니까 처갓집 식구는 다 젖어. 저는 우리 아내가 얌전하고 조신한 줄 알았는데 우리 아내는 걸어 다닐 때도 쿵쿵쿵쿵거리면서 다녀요. 저희 집은 굉장히 조용한 집인데 아침에 제가 외국에서 있다 들어와서 결혼해서 같이 나갔기 때문에 한 달 시집에서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막 놀라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막 찾았더니 새로운 세대기 뛰어다니는 소리고 어머니 도와드린다고 막 부엌 가면 그릇이 깨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굉장히 속상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문한 물건이 온 게 아니라 배달 사고가 난 것 같은데 물건을 바꿔주시든지 AS를 해주시든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사람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래갖고 사람 만들기 작전을 했는데 사람 만들기 작전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아내는 더 망가지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화가 났던 이유는 뭔가면 저도 물론 실수를 하지만 인간은 다 실수를 하지만 저는 그래도 신경 쓰고 정성을 쏟으면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를 보니까 지 일은 똑부러지게 잘하더라고. 근데 꼭 우리 집 일이나 내 일을 할 때 되면 실수투성이야.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시댁 알기를 얘가 우습게 하는구나.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나서 참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결혼 초서부터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아내도 힘들어 죽겠는데 딸이 애가 태어나는데 애들은 또 이게 첫 애가 태어났는데 얘는 걷는 거 배우자마자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이 엄마 닮은 게 또 나왔구나. 근데 얘가 크면서 많이 아빠를 닮아갖고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둘째가 태어났어요. 얘는 어렸을 때 너무 얌전해. 그냥 웃기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얘는 커가면서 어찌나 얼마를 닮아가는지 얘가 지나가면 다 모든 게 무너져 있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걔를 제가 둘째 이름을 제가 조신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걔가 문제가 생기면 이조신 일로 와봐라. 그리고는 실수를 하지 말자를 앉았다 일어났다 10번을 외우게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제가 두 번째 책을 쓰면서 아이 성격을 쓰면서 우리 아이들이 글을 많이 썼어요. 자기 아이들이 글을 썼는데 거기 그렇게 써 있어. 둘째가 쓴 글. 어렸을 때 아빠는 나를 조신이라고 불렀다. 실수를 할 때마다 아빠는 그걸 고쳐줬는데 자기는 그런 모습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 나도 아빠하고 언니처럼 언니는 그래도 잘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걸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굉장히 상처를 받았더라고요. 전 걔가 그렇게 많이 상처받았는지 상처 준 줄 알았지만 그렇게 심하게 받았는지 글 쓰면서 알았어요. 걔가 이렇게 썼어요. 걔가 18살 넘어서 외국으로 갔는데
외국에 가서 친구들을 보니까 이렇게 사는 애들도 많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깨달았더라고요. 그동안 부모가 내가 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한테 우겼던 일들이 아이를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아이한테는 물론 사랑도 애들이 느끼지만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죠. 저희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 사진을 딱 보니까 누가 사위인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입니다. 누가 묻더라고요. 여자가 하나냐고. 그래서 한 부인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결혼한 지 한 10여 년 돼서 지지고 볶고 참 많이 갈등하고 싸웠어요. 우리 아내도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는 항상 칭찬만 받고 자랐대요. 자기는 칭찬밖에는 받아본 게 없대. 근데 우리 집에 시집을 오니까 이거는 칭찬은커녕 날마다 지적이야, 날마다. 잘하는 건 더 잘해야 되고 잘못한 건 지적해야 되고 뭐 이런 분위기니까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울해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이혼을 생각하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저희가 결혼한 지 한 10여 년 만에 성격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생겼어요. 일주일을 강의를 들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아내가 일주일 내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내가 어디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아내 자존감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강의를 들으면서 충격에 빠져서 드렸어요. 전 그전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나온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어.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제 첫 번째 책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이렇게 써놨어. 내 아내는 불량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는데 도무지 이런 모습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공장에서도 한 1%, 2% 불량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간 만들다가 실수를 해서 불량품이 나왔나 보다. 그래서 내 아내는 불량품 딱 써놨더니 그 밑에 우리 아내가 썼어. 내 남편은 쫀쫀이다. 저는 인간은요, 그전까지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비슷하게 행동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성격을 이해하니까 인간은요, 정말 너무너무 다르게 생각하고 너무너무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였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때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6절이었는데 이 백성이 무식하면 망한다고. 공부 안 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공부 안 하면 망합니다. 제가 두 번째 화났던 것이 뭔가면 첫 번째 화나고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부부가 10여 년 동안 지지고 볶고 싸운 게 성격 다른 거 몰라서 싸웠다는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SBS 나가서 녹화를 했는데 많이 싸운 부부를 데려오더라고. 그 부부 상담 좀 해주라고. 그래서 제가 30분 동안 성격 검사를 하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랬더니요, 그 남편이 30분 만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이렇게 얘기해. 저희 부부가 싸울 때 언제 와서 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 두 분 같은 성격이 결혼하면 이렇게 싸울 거라고 책에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편과 갈등하고 있는 거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과 갈등하고 있는 거에 대부분 책에 써 있어요. 그거 몰라서 싸우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재밌다고 와서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부부가 너무나 회복됐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어디서든지 부르면 제가 가능하면 거절하지 않고 가서 강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이것 때문에 회복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결혼할 때 싸우기로 작정하고 결혼한 부부는 없잖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부부가 가장 많이 갈등하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렇게 행복했고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왜 얘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갈등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 애들, 얼마 전에 이게 국민일보에 나갔나 그래서 사진이 나간 것 같아요.
이 사진이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하고 성격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데 다는 못할 테니까 못한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 보시거나 책에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연습을 한번 할게요. 팔짱을 끼고 계시니까 팔짱 한번 다 끼실래요? 팔짱 딱. 네. 자, 팔짱 어느 팔뚝에 올라가세요? 어느 손이 올라가세요? 예, 어떤 사람은 왼손이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이에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 다 어떤 사람은 왼손이고 어떤 사람은 오른손.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중요합니다. 느낌 편하시죠? 반대로 껴보세요. 일단 되지도 않아. 느낌이 어떠세요? 불편하죠? 어색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 느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팔뚝을 편하게 끼고 있다는 거나 똑같은 느낌은 나하고 맞는 성격의 환경에 들어갔을 땐 여러분들이 모든 게 쉽습니다. 쉽고 편해요. 그냥 이건 뭐 적을 것도 없어요. 그냥 느낌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팔짱을 편하게 꼈을 때 느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일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나하고 맞지 않는 성격의 활동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게 어렵고 어색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팔짱을 거꾸로 끼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가면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니까 과거에는 문제가 없었고 평소에 넘어갈 수 있는 것도 2배로 화나고 10배로 화가 나서 폭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누가 팔짱을 거꾸로 끼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남편들은 대개 여러분하고 항상 둘 중에 한 사람은 팔짱을 거꾸로 끼고 앉아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알기 전까지 제가 처갓집 갈 때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 결혼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결혼하고 처갓집에 가면 30분만 되면 어지럽더라고요. 우리 아내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놈 남편이 바쁘다고 가지도 못하면서 가끔 가면 30분 되면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나중에 성격 공부를 하고 보니까 우리 처갓집 분위기는 나하고 너무나 성격이 안 맞아요. 내가 눈을 둘 데가 없어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런 걸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 아내도 이 남편이 지금 이래서 힘들어하는구나 하고 서로 갈등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우리 아내도 우리 시댁에 오면 어지러워해요. 너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하고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될 때까지 저희가 먼저 나누는데 먼저 여러 가지 성격, MBTI에서 한 16가지 성격을 알기 위해서 먼저 외향이냐 내향형이냐를 찾도록 할게요. 자, 외향형과 내향형만 먼저 찾는데 설문지를 하나 이렇게 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맞을 확률이 설문지로 해도 70%가 안 됩니다. 자, 지금부터 찍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투표 어저께 하셨으니까 찍는 겁니다. 많이 찍으셨잖아요. 어저께도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중간은 없습니다. 자, 외향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로 바깥에서 활동한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사람을 폭넓게 사귄다. 친구가 많다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말하는 게 편하다. 말이 많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예. 행동하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하기 전에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놀러 가자 그러면 먼저 몸이 튀어나갑니다. 그러다가 근데 어디 가니? 하고 물어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외향형입니다. 자, 내향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집구석에 박혀갖고 있는 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이죠. 신중하게 사귀기 때문에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친구가 깊게 친구들을 사깁니다. 이 사람들은 글로 표현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말보다 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죠. 네. 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자, 외향형, 자기 외향형 하겠습니다. 본인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외향형 요거밖에 없어요. 네, 외향형, 다시. 예. 내향형.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 아니면 남편한테 물어봐야 된다인가요? 네,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내향형과 외향형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특히 외향형 엄마들은 내향형 아이들을 보면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서 자기 밥벌이를 할까. 그래서 그 외향형 엄마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웅변학원 등록을 시키고요. 캠프는 일단 다 보냅니다. 예. 그러면 달라질 줄 알고. 저희 셋째 아들이 내향형이고
우리 아내가 외향형인데 우리 셋째 정말 불쌍하게 컸어요. 어렸을 때 두드러 맞아가면서 교회 캠프, 학교 캠프 다 갔다 왔는데 네, 달라진 건 하나도 없고요. 엄마하고 아들 사이만 나빠졌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향형이 외향형으로 바꿔야 성공되는 게 아닙니다. 내향형은 내향적 리더십을 찾아야 성공합니다. 외향형은 외향형 리더십으로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의 반은 내향형입니다. 저도 내향형입니다. 겉으로는 훈련이 됐기 때문에 외향형 같이 보이지만 저도 내향형입니다. 여러분 단돈 500만 원으로 거의 8조가 되는 이랜드 그룹을 키운 박성수 회장은 어마어마한 내향형 사람입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도 내향형 사람입니다. SK그룹을 만들었던 분들도 저는 내향형이라고 보입니다. 예. 물론 외향형 정주영 회장이나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내향형은 내향형으로 크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찾아야 되지 엄마가 나하고 다르다고 얘를 바꿔본다고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향적 아이가 외향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얘는 백전백패합니다. 근데 엄마가 그런 걸 해봤어야지. 외향형 엄마가 아는 건 외향적인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집니다. 엄마는 정말 아이를 사랑해서 엄청난 걸 줬는데 남는 거는 상처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걸 희생하고 너한테 다 줬는데 넌 뭐가 문제니?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가 좋아서 줬지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래서 줬냐. 네, 이 갈등이 끈이 없습니다. 내향과 외향의 가장 큰 차이는 에너지의 차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는 배터리가 하나 있어요. 몸 안에는. 그래서 이게 충전됐다 방전됐다 합니다. 저 같은 내향형들은요,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미팅하고 영업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회식하고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다 떨어진 내향형은 언제 에너지가 충전될까요? 집에서 혼자 조용히 쉬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 아내 같은 외향형들은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회식하고 놀고 떠들면 에너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힘들다고 집에서 쉬라고 방에다 가둬두면 에너지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같은 내향형 남편들이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사람 만나고 떠들다가 집은 오후 정도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탈진합니다. 탈진한 내향형 남편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집에 가서 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향형 남편은 절대로 중간에 새는 일이 없습니다. 집에 일찍 옵니다. 약속이 없는 한은. 집에 일찍 가면 집에 누가 있어요? 외향형 부인이 하루 종일 집에서 심심하게 에너지가 다 떨어져 갖고 이놈의 남편이 와서 나랑 이거를 해야 내가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왜 안 올까? 기다리고 있는 부인이 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가워요. 먹잇감이 들어왔는데 나랑 떠들어야 내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그래갖고 막 독수리가 먹이 덮듯이 덮쳐가지고 얘기를 시킵니다. 여보 뭐 오늘 뭐 여기 왔어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남편 얼굴이 어때요? 테레비를 딱 켭니다. 테레비 왜 켜는지 아세요? 말 시키지 말라고 켭니다. 그런 부인이 걱정이 돼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첫 번째 걱정은 이거래. 이 남편이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래서 몇 마디 물어봅니다. 그럼 별일은 아니래. 그럼 두 번째 걱정.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물어봅니다. 그것도 아니랍니다. 아, 그러면 우리 남편이 오늘 바깥에서 일이 힘들어서 분위기가 다운이구나. 외향적인 사람은요, 상대방의 분위기가 다운돼 있으면 내가 목숨 걸고 저거를 올려줘야 될 것 같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재롱을 떨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 분위기 업시켜주려고 뭐 온갖 재롱을 떠는데 떨면 떨수록 어떻게 돼요? 남편은 얼굴이 더 굳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못하니까. 쉬지 못한 남편은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레벨이 계속 팔짱을 거꾸로 끼고 있어야 되니까 끝까지 스트레스가 올라갑니다. 자기랑 안 놀아주는 외향형 부인 안 놀아주니까 에너지가 안 올라가니까 스트레스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두 부부가 스트레스가 끝까지 올라가서 그날 밤에 뭐 해요? 싸우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야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거 어떻게 됐니? 그러는 날 그날 뒤집어지는 날이에요. 저건 왜 저기다 놨니? 하는 날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스트레스 레벨이 끝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걸리면 터집니다. 저는 아직까지 수많은 강의를 하고 수많은 부부를 상담해봤지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부싸움 했다는 사람은 아직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계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저 부부싸움이라는 게 정말 유치하고 치사한 것 같고 싸우는 게 부부싸움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 왜 정상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이 그러느냐?
이미 스트레스 레벨이 끝까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하셔야 될 일은 누가 스트레스 레벨이 높아지고 있는가? 누가 지금 팔짱을 거꾸로 끼고 있는가? 우리 집안에서 누가 팔짱을 거꾸로 끼고 있지? 이걸 볼 수 있어야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아프대요. 그래서 저는 내향형이니까 아프면 쉬어야지. 아프면 쉬어야지가 내향형은 공식입니다. 아, 그래, 아프구나, 쉬어라. 내가 밥 안 먹고 갈게. 그냥 있어. 내가 굶고 가면 되지 뭐. 저 그냥 굶고 갔어요. 아침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바쁘다가 오후 되면 한가해지잖아요. 걱정이 돼서 부인이 뭐 하나 집에 전화했어. 그랬더니 집에 없어. 그 순간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막 찾았어.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백화점에 있대. 분노가 집에 와서 그날 밤 대판 싸웁니다. 우리 아내 입장에서 가면 자기도 아팠대. 아파서 집에서 누워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너 뭐하니? 얘기했더니 아파서 누워있어. 그러면 더 아파. 빨리 나가서 밥이나 먹어. 그래갖고 나가서 밥을 먹다 보니까 거기가 백화점 식당가여서 뭐 쇼핑도 해갖고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그날 저녁 대판 싸웠어요. 넌 어떻게 밥하기 싫으니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서 안 갈 수 있냐? 우리 아내가 아니래, 난 정말 아팠대. 아픈 사람이 어떻게 나가냐? 우리 아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아픈 사람이 나가는 게 맞아, 안 맞아? 우리 아내가 생각해봐. 아픈 사람은 집에 누워있는 게 당연한데 왜 나는 나가면 더 에너지가 올라오지? 네, 이런 분을 우리는 외향형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내향과 외향이 다르다는 거죠. 네,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셋째 아들이 내향형인데 얘는 중학교 다닐 때 엄마 방학 동안에 자기 신발 사겠대요. 그래서 엄마가 교수니까 새벽 7시에 나가서 아침에 하다가 10시에 들어와서 자는 애를 깨워갖고, 저희는 애가 많아서 보통 백화점 같은 데는 못 가요. 동대문 시장 가요. 동대문 시장 가면 우리 아내가 다 신발 가게 주인인 줄 알아. 여러 개 사니까. 그래서 싸게 사요. 거기 가서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데 사람이 좀 많아요. 근데 얘는 사람 많은 데 가면 정신을 못 차려요. 한 군데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없고 두 군데 가서 마음에 드는 게 없더니 얘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집에 가자 그래. 신발 사자며 했더니 됐다는 거야. 우리 아내가 아무거나 사갖고 집에 들어왔더니 얘 들어오자마자 침대에 쓰러져요. 키가 170, 180이 되는 놈이 쓰러지는 걸 보고 우리 아내가 제일 먼저 걱정이 뭔지 알아요? 아니, 남자놈이 이렇게 힘이 없어서 어떡하냐. 보약을 먹여야 되나? 뭘 잘못 키웠나? 아니에요. 그냥 내향형 아이예요. 내향형 아이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 많은 데서 부대끼면 에너지가 빨리 떨어져요. 외향형 아이들은 사람 많은 데 있으면 신나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 다른가요? 이 경계선도 달라요. 내향형들은요, 항상 경계선을 쳐요. 그래서 자기가 그 경계선 안에 들어가 있으면 편한 사람들이에요. 경계선 밖에 나가면 내향형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밖에 나가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내 경계선 안에 들어오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런 분을 우리는 내향형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외향형들은요, 경계선만 보면 들어가 보고 싶어요. 이걸 못 들어가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스트레스라니까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외향형들은요, 교회 같은 데 왔는데 저기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면 일단 궁금해. 그리고 아니 저것들이 나 빼놓고 저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가서 물어봐야 돼요. 여기는 구역예배라고 그러나요? 구역예배라고 그러나요? 아, 다락방. 다락방 같은 데 가면 외향적인 사람은 먼저 냉장고를 먼저 열어. 야, 뭐 이 집에 시원한 거 없냐? 하고 문을 탁 여는데 그 순간 내향적 주인은 기분이 나빠요. 내 경계선을 침범당했거든. 내향적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 않아요. 속으로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 무례하네. 너 무례한 거 꼬표 하나다. 너 두 번만 더 하면 넌 삼진 아웃이야. 너랑 안 놀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외향적 사람은 왜 냉장고를 열어요? 격이 없이 지내고 싶으니까. 아니, 물 먹고 싶은데 그 부엌에서 일하는 주인 불러다가 저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 한 잔만 얻어 먹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기분이 나빠. 그냥 알아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외향형이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럴 줄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 갈 때도 그 집이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에요. 첫 번째 제가 드리는 건 여러분들 대화하시고 타협하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이들도 키울 때
내향형 아이들은요, 외향형 부모가 반응을 기다려 주셔야 돼요. 내향형 아이들은 절대로 빨리 대답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하기 때문에. 외향형 엄마가 내향형 딸한테 물어요. 어느 날 뭘 잘못했어. 화가 나갖고. 야, 너 이거 왜 그랬어? 하고 딱 물으면 내향형 아이는 대답하지 않아요. 생각해요. 엄마가 왜 그러지? 지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질문을 왜 하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한 몇 초 기다리겠어요? 외향형 엄마가? 뭐 한 2초? 5초? 5초 정도 지나면 또 물어. 너 엄마가 묻는데 빨리 대답을 안 해. 그 순간 아이는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를 보면서 빤히 쳐다보면서 있는 걸 보는 순간 외향형 엄마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래서 애를 패잖아요. 그러면 한 5초 지나면 어떻게 돼? 한 대 맞죠? 너 엄마가 묻는데 빨리 대답을 안 해 하고 딱 때리면서 한마디 꼭 더 하잖아요. 꼭 지혜비 닮아갖고 고집은 세서 이러면서 패잖아요. 그래서 내향형 아이는 고집이 세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아니에요. 걔네들 고집이 센 애가 아니라 생각이 많을 뿐이에요. 내향적 아이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대답을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어른이 돼도 대답 안 해요. 어른 회사에서도 대답 안 해요. 임원들이나 직원한테 너 이거 왜 그랬어요? 또 내향적 사람 대답 안 해요. 아이한테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까지 생각해서 엄마한테 가지고 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내일 아침까지 아이가 생각을 정리해서 엄마한테 갖고 와요. 외향형 아이는 그렇게 시키면 안 돼요. 그 다음날 오는 걸 잊어버려요. 외향형 아이는 일단 반응이 튀어나가는 애예요. 너 이거 왜 그랬어? 그러면 일단 반응이 튀어나요. 기억하세요. 반은 거짓말이에요. 유치원에 가도 뻔해요. 선생님이 이거 아는 사람? 그럼 반이 손을 딱 든다니까요. 답을 하는 아이가 아니라 외향형 아이예요, 그냥. 그리고 손 든 아이 중에 반은 답을 몰라요. 그럼 손 안 든 내향형 아이들의 반은 답을 안 되니까요. 그냥 반사 행동이에요. 그게 외향형과 내향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것들은 뭐, 내향형 부모가 외향형 아이들 키울 때는요, 반응을 안 해요. 내향형 부모는 자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 외향형 아이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 외향적인 사람은 그냥 맞장구 치고 같이 대화하고 흥분해 주기를 좋아하는데 내향형 부모는 은은한 미소만 계속 아이들이 답답해서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읽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키워줘야 돼요. 자, 우리 아이 성격, 우리 남편 성격. 자, 내향형 한번 다시 손 들어. 외향형 손 들어보세요. 자기 외향형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향형, 내향형. 내향형이 맞네요. 외향형이 좋아요, 내향형이 좋아요? 다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알고 보면 다 좋은 아이지요. 한 번만 더. 시작. 알고 보면 다 좋은 아이지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 하나도 기억 안 해도 되고요. 알고 보면 다 좋은 사람이고 알고 보면 다 좋은 아이지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정리형과 개방형. 정리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주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에요. 정리정돈을 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정리가 되어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일에도 순서가 있어요. 순서대로 일을 하기를 원해요. 계획한 대로 행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론도 빨리 내리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정리형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개방형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 가는 대로 둔다. 즉 한마디로 아무데나 둔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부터 한다. 순서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고 결론도 융통성 있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모르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자, 정령, 개방형. 손 들기 싫다. 정리형과 개방형은 어떤 사람인가? 저는 정리형이에요. 정리형들은요, 자기 주변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되길 원해요. 그래서 저는 책상 서랍이나 책상 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돼 있기를 좋아해요. 제가 정리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책상 굉장히 지저분해요. 하지만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느 날 스트레스 받으면 책꽂이에 책이 거꾸로 꼽혀 있는 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어느 날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강의를 하러 가는데 제 차 본네트 위에 이렇게 꼬다리가 나와 있는데 이 꼬다리에 이렇게 청소하는 친구가 가끔 눕혀놓잖아요. 평소엔 괜찮은데 그날따라 그게 그렇게 거슬리는 거야.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너무 거슬려서.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내는 개방형이에요.
여보, 저거가 꺾여져 있는데 차 좀 세우고 저거를 좀 올려놓고 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아니, 지금 늦었는데 그게 뭐가 문제니? 그냥 가지.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아내는 그게 뭐가 문제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집에 항상 부부 모임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너무 바빠서 못하는데, 하여간 지금도 제일 끝내주는 분이 그분이에요. 하여간 이게 부부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제 앞에서 30분 동안 어떤 분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해서.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 30분 만에 어디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장롱에 넥타이가 삐져나왔는데 저 넥타이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 속으로. 야, 나도 정리형이지만 넌 정말 너무하다. 그놈의 넥타이가 뭐가 문제니? 네, 넥타이가 힘들대요. 근데 내향형이어서 30분 동안 말도 못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리형은요, 이유가 없이 어떤 것들이 거슬리면 스트레스 레벨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아니 넌 그게 뭐가 문제니? 하고 얘기하면 답이 안 나가요. 자기도 모르겠는 걸. 왜 내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게 뭐가 문제니 하면 싸우자는 것밖에 더 돼요. 여러분, 정리형들이 나 저것 때문에 힘들어 얘기하면 터달지 마세요. 그냥 그래 힘들겠구나 하고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힘들다 그러면 아 그래 여보 참 힘들겠다. 아, 우리 아들 힘들겠구나 해주시면 되는데 바득바득 우기면서 안 해줘. 사람 만들어야지 이러면서. 아니요, 이건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그냥 팔짱을 거꾸로 끼고 사느냐 똑바로 끼고 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근데 이 정리형들은요, 주변만 정리되기를 원치 않아. 그것만이 아니에요. 예. 정리형들은요,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리되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편이란 이 정도는 해야 남편이야. 예. 학교 선생님은 이 정도는 해야 선생님이야 하는 기준이 있어요. 교회 목사님은 이 정도는 해야 목사야 하는 게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정리형이라고 그래요. 예. 저희 아내는 개방형이에요. 저는 내향형이고 정리형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떨어지면 집에 가서 쉬고 싶어 해요. 예. 집에 가서 쉬고 싶어 하는데 어느 날 이제 피곤해서 집에 가서 이제 오늘 좀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아내랑도 만나고 가족들이랑 밥도 먹고 아이들도 보고 다 그러고 들어가서 현관문을 탁 열면 현관에 아내가 코트를 벗어놨어. 그걸 보는 순간 혈압이 칵 올라. 그래서 아내를 불러요. 여보 일로 와 하고 막 부르면 아내가 부엌에 있다가 막 큰 소리로 부르니까 왜 그래 큰난 줄 알고 막 불러. 왜 그래 야 도대체 코트를 왜 여기다 놓냐? 그러면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냐? 그리고는 치우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다 갖다 놔. 그럼 내가 아니 그럼 왜 거기다 놔? 그럼 여기다 놓을까? 죽어도 장애 안 걸어요. 그래서 너 왜 한 거니? 그랬더니 금방 나갈 건데 뭐. 이 정리형한테는 너무 스트레스예요. 네. 하루는 우리 아내랑 같이 아내 차를 타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제가 너무 피곤해서 아내한테 운전을 좀 하라고 전 잘라고 이렇게 누웠어요. 일단 아내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면 잠을 잘 못 자. 왜냐면 난폭 운전을 해가지고. 그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이제 와이퍼를 틀었어. 와이퍼를 틀고 가는데 비가 좀 가다 그쳤어. 그럼 이거 꺼야 되잖아. 안 끄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나?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이거 갖고 얘기하면 또 싸우니까 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거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도 뭐 그냥 가. 조금 있더니 물이 마르면 어떻게 돼요? 소리도 나. 끼익 하는데 우리 아내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여보 저거 좀 꺼라. 저거 안 보이니?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게 언제 켜졌어? 여러분 개방형들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대요. 안 보인다는 사람 앞에서 아니 인간이 뚫린 두 눈으로 저게 안 보이냐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보인대요. 어제도 투표하러 가는데 제가 그냥 생각하느라고 좀 먼저 걸어갔어요. 항상 우리 아내가 없어지지만 그날 내가 걸어가서 줄에 섰어. 근데 갑자기 보니까 아내가 없어. 어디 갔나 봤더니 날 지나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막 헤매고 있더라고. 그러면서 저 앞에서 여기서 뭐 받지도 않고 줄 서 있더라고 한참.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안 보이니? 그랬더니 안 보인대. 안 보인다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냥 올라. 네, 정리형이 나 저것 때문에 힘들어 할 때 터달는 거 안 되는 거하고 똑같이 개방형이 안 보여 그러면 터달지 마세요. 그냥 아 그래 안 보였구나 넘어가세요. 하루는 제가 해외 출장 갔다 왔는데 출장 갔다 오면 일찍 시차가 바뀌어서 졸리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들어와야지. 9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몇 주 만에 보려고 그러는데 10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잤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5시에 일어나서 가는데 그날도 비가 와서 우리 아내가 우산을 펴갖고 현관에다 말려놨더라고. 근데 우산을 딱 들어보니까 내 구두 위에다 올려놨어. 그래서 일단 내 구두가 다 젖었어. 그 순간 또 혈압이 흘러가면서 이 새벽 5시에 자는 부인을 깨워가지고 넌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우산을 내 구두에다 올려놨니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 그 구두가 언제 그 밑에 들어갔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개방형하고 사시는 정령 여러분 정령과 사시는 개방형 여러분 상대방이 힘들다고 그러거나 안 보인다 그러면 터달지 마세요. 싸우자는 것밖에 안 보였대. 힘들어요. 인생 사는 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계획 잡는 것도 달라요. 정리형들은요, 아침에 10개를 할 계획을 잡아요. 그리고 그날 자기 전에 10가지를 짝짝 지운 날이 제일 행복해. 나 오늘 일 많이 한 날이야.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개방형은 계획도 안 잡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도 10개는 쓴대, 아침에. 근데 그 10개 지운 날이 행복한 날이 아니라 그 10가지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 하느라고 바쁘게 뛰어다닌 날이 자기는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형들은 뭐가 힘드냐면 계획을 바꾸는 게 힘들어요. 그럼 개방형은 뭐가 힘들겠어요? 계획대로 하는 게 힘들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저녁을 같이 먹자. 그래서 그래 오래간만에 우리 식사 한번 하자. 저희는 뭐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1년에 며칠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뭐 먹고 싶니? 그랬더니 스시 먹고 싶대. 그래서 그래 스시 좋다. 난 뭐 비즈니스 하니까 좋은 거 많이 먹으니까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스시 사준다. 그래서 어렵게 예약을 했네. 그래서 그날 차를 타고 한참 가는데 가는 길에 이태리 레스토랑이 새로 오픈을 했어.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보더니 여보 저기 가자 그러더라고. 그 순간 갑자기 혈압이 확 스시 먹자며. 그랬더니 아니 그건 그때고 지금은 저희가 더 가보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가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날 보면서 그렇게 얘기해. 스시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어차피 둘이 먹을 건데 스시 먹으면 어떻고 이태리 음식 먹으면 어떠냐. 저는요 계획이 바뀌면 스트레스 받아요. 저희 아내는요 갑자기 갖고 싶은 충동이 생겼는데 그거 못 가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사시는 한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팔짱을 거꾸로 끼고 산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걸 오래 끼고 있는 사람이 병나는 거예요. 그걸 오래 끼고 있는 사람이 병난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여러분하고 항상 거꾸로 끼고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네가 뭐가 힘드니 엄마가 힘들지. 천만의 말씀이죠. 아이들이 여러분의 2배에서 10배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같은 레벨이니까 부부싸움이라도 해요. 아이는 그 엄마의 권위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팔짱을 거꾸로 끼고 있음에도 자기가 팔짱을 거꾸로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 주장을 얘기할 수도 없고 착한 아이, 착한 아들, 착한 딸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참고 지내는 거예요. 그거를 엄마가 보셔야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시간관념도 달라요. 정령 아이들은 뱃속에서 시계가 돌아가서 시간을 잘 지켜요. 근데 개방형 아이들은요 이게 안 돼요. 우리 막내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제 왕 개방형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아내를 거의 기절시켜요. 내가 얼마나 고소한지. 하여간 얘는 뭐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이 개방형 엄마는요 이 책가방 검사, 숙제 검사를 매일 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열어보면 뭐 부러터진 우유도 나오고 무슨 뭐 색종이도 나오고 뭐 하여간 가관이에요 가관. 하루는 얘가 초등학교에 갔는데 매일 지각을 하더라고. 매일 지각. 한 달을 지각하니까 엄마가 불려가더라고. 그 다음에 아빠가 그러는데 아빠는 죽어도 안 가니까 뭐 하여간 어느 날 제가 회사를 쉬는 날이 있어서 우리 아들을 관찰해 봤어요. 얘가 왜 매일 지각할까? 가만히 보니까요 늦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일찍 일어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다 하다가 8시 40분경 되니까 늦었네. 그리고 그때서부터 걸어가더라. 100% 지각이죠. 그때가 뛰지도 않아. 또 걸어가다가 또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미성숙하니까 시간 계획이 안 돼요. 어린 정령 아이들은 다 되는데 안 돼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어른이 돼도 안 돼요. 저는 우리 아내랑 같이 강의 같은 거 나가거나 뭐 어디 나갈 때 같이 나갈 때 제가 우리 아내 시간을 관리해야 돼요. 지금쯤은 화장을 시작하셔야 될 시간입니다. 이거 안 하면 딴 일 하느라고. 그러니까 게으른 게 아니에요. 딴 일 하느라고 바빠요. 왜냐하면 시간을 보는 기준이 달라요. 정령은 시간을 관리하고 싶어 해요. 개방형은 시간을 기회로 봐요. 그래서 짜투리 시간이 아깝기 시작한 거예요. 5분이 남는 걸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5분짜리 프로젝트를 돌려야 돼. 내가 지금 나가면 5분 기다릴 것 같으면 집에서 5분짜리 프로젝트를 돌리고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리형들은 대개 한 15분, 20분 일찍 가서 기다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대개 일찍 가요. 저도 항상 일찍 가요. 분위기도 보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뭐 묵상도 하고 큐티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러는데 개방형들은 일찍 가는 걸 견딜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 아까운 황금 같은 시간이 날아간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개방형들이 일찍 가는 게 한 2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경우가 그 시간 약속을 잘못 알았을 경우하고 그날따라 길이 너무 안 막혔을 경우 뭐 이런 경우 15분 일찍 갔어. 근데 절대로 약속 장소를 들어가지 않아요. 시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해. 어머 15분이나 남았네. 그리고 15분짜리 프로젝트를 또 찾아서 백화점 저기 있는데 뛰어갔다가 오느라고 또 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가 20분에 끝나야 되죠? 20분에. 자, 우리 아이 정령, 개방형. 개방형이 좋아요? 정령이 좋아요? 알고 보면 다 좋은 아이.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시작. 알고 보면 다 좋은 아이죠. 나머지는 책을 사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뒤에 할 것들이 현실형이냐 이상형이냐 그다음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해서 하나씩 골라갖고 16가지 성격이 나와요. 이 성격에 대해서 특징도 있고 장점 단점도 있고 또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하는 원하는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걔네들이 지금 힘들어하는지 팔짱을 거꾸로 꼈는지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처음에는 나쁜 아빠였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못 가지고 내가 제대로 부모한테 훈련받지 못했던 걸 주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제가 몸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운동을 못하고 공부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는 안 시키고 운동만 시켰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은 큰애 둘째는 수영 선수들이에요. 수영장에서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따야 수영이 끝날 수 있었어. 그래서 걔네들 하루에 3시간씩 수영을 왔다 갔다 했어요. 쉬지 않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저는 정말 이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좀 힘들어해도 패가면서 나중에 니들이 건강해야 된다고 훈련을 시켰는데 우리 아이들 나중에 보니까 우리 큰애가 그거 썼어 책에다가. 어렸을 때 나는 매일 가기 싫은 수영장에 맞아가면서 다녔다. 부모는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녀 행복을 위해서 자녀 잘되게 성공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들의 대부분이 자녀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큰애 둘째 키울 때는 나쁜 아빠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셋째 넷째 키울 땐 좋은 아빠로 바뀌었어. 첫째 나쁜 아빠일 때는 공부 안 하면 일로 와 자식들이 말이야 그러면 되냐 그러고 그냥 즉시 혼냈어. 뭘 잘못하면 즉시 혼냈어. 왜냐면 즉시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는 좋은 아빠가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드럽게 얘기했어. 불러다가 너 그렇게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결혼해서 너들 행복하게 살 수가 없잖아.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좋은 아빠인 줄 알았어. 근데 제가 코칭을 배우고 나서 제가 좋은 아빠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셋째가 중학교 다닐 때 얘가 막내가 수두가 걸렸어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게 됐어. 그랬더니 셋째 놈이 자기도 아프대 몸이. 월요일날 안 가겠대. 자기도 안 갔으면 좋겠대. 아프대. 근데 보면 뻔하잖아요. 이게 꾀병 부리는 게. 그래서 안 돼 임마. 학교는 빠지면 안 되는 거야. 딱 그래갖고 가라고 그랬어요. 가기 싫어하니까 할 수 없이 얘가 학교에 가려면 한 1시간 걸려요. 전철 타고 중학교 때. 그래서
그때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어갖고 내 아빠가 데려다 줄게. 그래갖고 걔를 데려다가 학교 문 앞에다 내려놓고 우리 항상 하잖아요. 그래 사랑한다. 오늘 공부 잘해라. 빠이. 뭐 아빠 사랑해. 뭐 이러면서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데 10시가 됐는데 전화가 왔어 아내한테. 애가 학교를 안 왔다는 거야. 그래서 말이 되냐 우리 아내한테. 선생한테 다시 찾으라 그래라. 그래서 다시 전화했어. 그랬더니 다시 전화가 왔어. 아이가 없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갖고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호가 가. 핸드폰이 띠르릉 가다 딱 끊겨.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전화했어. 그랬더니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순간 제가 든 생각은요. 납치됐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걔가 다니던 동네가 별로 이렇게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밤낮 그 동네 깡패들이 있고 이렇게 좀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납치됐구나.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나와서 차를 타고 거기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우리 아내도 막 우리 아이를 찾았어. 근데 한 차로 간 지 한 15분 정도 되니까 아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우리 아들이 내향형인데요. 내향형 아이들은요. 전화는 잘 안 받아도 문자 보내면 잘 보내요. 글로 쓰는 건 잘해. 그래서 우리 아내가 문자를 보냈더니 답이 온 거야. 어딨냐면 이 지하철 앞에 있는 편의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그 다음 받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태웠어. 태우고는 사고를 크게 치니까 이게 별로 혼을 못 내겠더라고. 왜냐면 전 개근한 사람이니까. 걔를 데리고 집에 가면서 애한테 물어봤어. 너 왜 그랬니? 그랬더니 힘들어서. 그 한마디 딱 하더라고. 옛날 같으면 뭐가 힘드냐? 남들 다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뭐가 힘드니? 그랬더니 그 학교가 선교사 학교여갖고 하여간 좀 깐깐해요. 뭐 허리띠랑 갖고 와도 집에 쫓아보내고 뭐도 안 되고 얘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아이인데 힘들다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이 코칭에 대해서 배우질 않고 우리 아이를 이해하는 마음을 배우지 않았으면 그날 아마 걔는 거의 죽었을 거예요. 집에다 재우고 학교에는 아파서 못 갔다고 얘기하고 하여간 수습을 했어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그 뒤에 미국에 사는 처제, 우리 아들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진 처제한테 가서 얘기했어. 야, 글쎄 얘가 이런 사고를 쳤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처제가 눈을 딱 쳐다보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형부, 그놈의 학교 매일 가는데 하루 좀 빠졌다고 뭐가 그렇게 난리예요? 그러더라고. 제가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것 같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놈의 학교 매일 가는데 뭐 하루 빠졌다고 뭐 이렇게 난리예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문제아도 아니고 공부 못하는 아이도 아니고 뭐 아주 잘하는 아이지만 그래도 중상 정도는 하는 아이고 착한 아이고 교회도 잘 나가고 문제가 없는데 그거 갖고 뭐가 그렇게 난리냐.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태까지 우리 아이를 내 시각으로 보고 있구나. 아빠가 원하는 시각에 맞추기를 원하는구나. 말투만 달라졌지 때리는 거 안 때리고 말만 부드럽게 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하는 게 아빠구나.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요. 여러분들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자녀들을 행복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왜 공부를 잘해야만 행복하죠? 그렇지 않은 거 다 알지만 우리 아들은 아니래. 세상이 바뀌었대. 아니요, 세상은 항상 바뀌어요. 항상 바뀌더라고요. 아이들, 여러분 오늘서부터 가서 훈련하세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아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 우리 아이가 뭘 지금 원하고 있지? 이거 아는 부모가 많지 않아요. 항상 엄마가 원하는 거, 엄마가 느끼는 거, 엄마가 생각하는 것만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게 맞기 때문에. 맞아요.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이들도 생각이 있고 아이들도 느낌이 있고 아이들도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원하고 뭘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서 교감이 되면 그 다음에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좋은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상처를 너무 받아서 삐딱해졌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낮추셔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원하고 뭘 느끼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잉어예요. 일본 잉어 코이라는 거예요. 어항에서 키우면요, 이게 8cm가 자라요. 똑같은 잉어를 냇물에서 키우면 25cm가 자랍니다. 똑같은 잉어를 강에서 키우면 몇 cm를 가는지 아세요? 120cm를 큽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키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자녀 성격을 한 가지만 제가 더 얘기를 드릴게요.
자녀 성경할 때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를 볼 때요,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에 써 있잖아요. 17장 10절에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와 네 자손에게 세웠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아이들도 영원한 기업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나하고 똑같은 권리가 있고 하나님하고 안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로 내가 잠시 맡고 있지만 얘네들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존중받아야 돼요. 물론 그 부모한테 순종해야 되는 의무도 있지만 자녀의 권리가 아이들한테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내 생각을 주입시키는 게 아니라 얘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 뭔가 하면 죄로 인해서 부패한 인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안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하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훔쳐요. 연약함이 있어요. 뭐 하라고 해도 잘 안 해요.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려는 마음이 어렸을 때서부터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기도만 잘하면 크겠지. 아니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정직하게 가르치는 것들에서 부모가 훈육하고 모범을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두 가지 시각을 다 같이 가지셔야 돼요. 사랑의 훈육과 모범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동 문제 연구소 같은 데 가보면 항상 써 있는 말이 있어요. 문제 자녀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다른 얘기는 다 관두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질문을 항상 하고 싶어요. 지난 토요일 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상가에서 쭉 이렇게 문상을 받고 혼자 있으면서 저한테 계속 들어오는 거,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어떤 아버지였나 하는 거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희 아버님은 정말 힘든 시대에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태어나니까 전쟁, 태평양 전쟁이고 세월 다 끝나니까 6.25가 끝나더라. 뭐 물론 성격 강의 무슨 이런 거는 생각도 못 하신 분이시죠. 어느 날 나이가 드셔서 저한테 금반지 5돈짜리를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요긴 할 때 쓸 때가 있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전쟁 때 이거 없었으면 굶어 죽으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냥 살아남는 거 이상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대로 물론 교육은 받으셨지만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분이지만 자식을 너무나 사랑했죠.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시고 저한테 상처도 많이 주셨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버지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건 제가 알죠. 저는 여러분한테 항상 묻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남편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남편보다는 뭐 좀 더 오래 사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여러분 자녀는 어떤 엄마였을까?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전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 엄마는 날 정말 위했어. 하지만 항상 보면 나는 내 생각대로 큰 게 아니라 엄마 생각대로 큰 것 같아. 이런 아이들이 합니다. 그거는 아이들한테 엄마가 하고 싶은 거 주입시킨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정말 아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지난 어버이날에 우리 셋째 아들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평소에 2-3줄도 글 안 쓰던 놈이 그날따라 감동이 되는지 A4 사이즈로 2개를 보내왔어. 제가 그걸 보고 참 감동하고 울었어.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나의 너무나 다른 성격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춰서 키워준 거 너무나 감사해요. 아그들이 이렇게 썼더구만. 아그들이 4명이나 있는데 다 다른 방법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우리 동생하고 그렇게 갈등할 때 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썼어. 200룡이라는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가 그 대목에서 가버렸어. 네. 얘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가 분명히 아는 거는 저희가 성격을 이해하고
이 코칭과 대화에 대해서 저희가 훈련받고 나서 훨씬 더 행복한 가정이 됐다는 거죠. 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걸 권하고 싶어요. 아이가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밤낮 그래. 좋은 학교 나오면 뭐해. 돈 많이 벌어와야지. 공부하고 별로 관계없어요. 제가 이력서 쓸 때 학교 좋은 거 쓰는 사람도 없어요. 나이 한 50 넘어가고 나면 학교 쓰지도 않아요.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가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끊임없이 해주셔야 될 게 우리 아이는 뭘 잘하나 관찰하셔야 돼요. 얘가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원할까. 그리고 애들이 뭘 하겠다는 게 있으면 그걸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에요.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얘기를 드리겠고요. 오늘 잠시 기도하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 써놨고요.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늦었지만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남편을 허락하셨고 아내를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벽하게 주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힘들게 지냈던 거 이 시간 내려놓고 혹시 그것 때문에 상처 준 일이 있으면 우리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앞으로 정말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